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엔도 수술에 관한 내용을 할 텐데 그냥 이거는 어차피 개원가에서 제가 아무리 얘기만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병원에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수술을 이 정도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적정 기술의 엔도 관점에서 보는 엔도에서부터 하이 테크놀로지의 엔도가 지금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한번 쭉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시수관계방 기본이죠. 엔도 할 때. 근데 우리가 제일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오프닝을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치질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오프닝을 여기를 작게 하죠. 이렇게 하면 치질이 보호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구멍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캐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캐날이 왜 안 보이지? 내가 너무 좁게 했나? 그러면 그냥 안에서 막 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런 모양의 오프닝이 되고 여기가 약해지고 나중에 여기가 딱딱 보이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윗부분을 넓히고 아랫부분을 좁혀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빛도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잘 보이고 제대로 공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템포러리를 하고 났을 때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으면 보통 커튼 같은 거 올려놓죠. 커튼 올려놓고 캐비통 같은 걸로 템포러리 딱 하는데 이게 굳으면 나중에 이 저장을 하면 얘가 밑으로 밀려내려가요. 커튼이 있으니까 밀려내려가면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으면 내려가면서 릭이 생깁니다. 코로나 릭이 생기죠. 그리고 뭐 그동안 열심히 여기 청소해놨던 거 도라미 탑을 내는 것도 다 쭉쭉 다 흘러 들어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해줘야 윗부분을 넓게 해줘야 얘가 좁으니까 밀리더라도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 엑세스라는 거 할 때 우리가 보통 가능하면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엔도가 쉬워지죠. 만곡된 공간보다는 스트레이트한 공간이 엔도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조절을 하면 만곡된 공간을 스트레이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여기 파일을 넣으면 대부분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서 파일 끝이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여기 걸려가지고 그럼 이렇게 만곡된 공간을 우리가 엔도하는 거예요. 근간 치료를 쉽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만곡도를 줄여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하나는 근간의 렌스를 줄여주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20mm짜리 엔도하는 것보다 15mm짜리 엔도 훨씬 쉽죠. 여기를 쳐서 렌스를 짧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를 조금 삭제를 해 놓으면 먼저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가겠죠. 훨씬 스트레이트해지죠. 그러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게이츠 리듬 바를 쓰는데 게이츠 리듬 바를 잘못 쓰면 사고들이 생겨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쓰시면 좋고요.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나이타이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나이타이 각 파일 시스템에 굵은 것들이 있어요. 굵은 거. 40번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25번의 10 테이프라든지 그런 굵은 것들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길이만큼이 끝까지 넣지 말고 윗부분만 이렇게 삭제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츠바를 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4번을 쓰시면 돼요. 2번, 3번, 4번. 깊이가 중요한데 깊이 넣으면 이거 퍼포레이션 되거나 렛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힘을 주면 안 되고 아무리 잘 들어가더라도 얘는 4번은 워킹 블레이드 반만 잠기게 오리피스에 3번은 워킹 블레이드 전체가 잠기게 오리피스에 2번은 그거보다 2mm 더 이 정도만 써야 돼요. 깊이 더 깊이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근간 찾기는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이분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전공이 수련 마친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사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하악 6번인데 메지알 루트의 원캐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하학 6번의 매니아는 무조건 두 개다. 무조건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세 개지. 하나 있는 6번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게 진짜로 하나인지 두 개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나 있는 근관이 보콜인갈로 센터에 있으면 하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 보콜인갈로. 근데 정확하게 보컬인갈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치우쳐 있으면 반대쪽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모든 근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센터에 있어요. 디스탈에 대부분 하나 있는 경우 많죠. 그건 센터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 있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하나만 있다? 아니에요. 하나 있어요. 못 찾은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못 찾은 겁니다. 모든 근간은 센터에 있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아니면 오발 쉐입이든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생기든가 그런 거죠. 그런 건 하나가 있는 거죠. 하학 6번은 하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고 저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각 전치부 와등 형상할 때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핸드피스의 바를 이 싱글룸에 90도로 위치시킨 다음에 에나멜을 뚫고 들어가서 에나멜을 들어간 다음에는 얘를 세워서 지수각 쪽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교과서이냐? 옛날에는 이 교과서가 맞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언제 때 맞냐면 여기 선생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 좀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시습 때만 써봤습니다. 하이 스피드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로우 스피드만 있을 때. 로우 스피드만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실 같은 거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핸드피스 썼어요. 로우 스피드. 우리 그걸로 실습했는데 그걸로 실습하다 보면 학생들 머리 감겨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로우 스피드 쓸 때. 그때는 로우 스피드로 에나멜을 뚫기가 워낙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90도로 딱 해야 그나마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나멜을 딱 제거하고 덴틴으로 들어가면 손에서 느끼죠. 벌써 소프트한 부분을 느낍니다. 그러면 덴틴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하이스피드는 그거 느끼기조차 힘들어요. 에나멜 덴틴을 구분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시간이 얼마 걸리는 것도 없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를 뚫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푹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 친구 할 때는 바로 그냥 이 치수 루트 장축에 90도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장축이 평행하게 들어가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엔다시면은 이런 일 많이 겪으시죠? 전 친구 하다가 꼭 뚫지는 않더라도 하다 보면 비쳐 보여가지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 많죠. 그 다음에 하악 전치부는 링괄 쪽에 이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링괄 숄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악 전치부가 두 개의 근간을 가질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30% 됩니다. 하악 전치부가. 근데 왜 내가 하는 엔도는 한 번도 없느냐? 이걸 제거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링괄 숄더를 제거 안 하면 이 링괄 쪽에 있는 근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설사 싱글 근간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제거 안 하면 이쪽 월에 붙어 있는 펄프 티슈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일이 이거 들어가면 여기 이 벽밖에 터치가 안 돼요. 이 벽은 터치가 안 됩니다. 여기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제거하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미국 애들 엔도하는 거 보면 아예 여기서 뚫어요. 인사이드 엣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이건 쳐줘야 돼. 이만큼 쳐줘야 돼. 이만큼. 거의 여기 엣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를 터치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도 쳐주고 여기도 쳐주고. 그래도 지금 파일 넣으면 여기 벽이 안 닿죠. 벽이 안 닿죠.
더군다나 만약에 캐날이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뚫어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근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파일 집어넣으면 그냥 쭉 들어가서 200 따라 들어가서 여기 하나 들어가서 화학 전치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술해 보면 다 보여요 이게. 그리고 화학 전치부의 원 캐널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원 캐널 같은 경우에 캐널 모양이 동그랗지 않죠. 오발 쉐입입니다. 오발 쉐입입니다. 오발 쉐입인데 보콜인 갈로 오발 쉐입입니다. 보콜인 갈로 미지오 디스탈로 오발 쉐입인 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지오 디스탈로 오발되어 있는 캐널은 없습니다. 보콜인 갈로 오발 쉐입이에요. 다 아시죠? 그런데 오프닝 하라 그러면 못 찾으면 자꾸 보컬인갈로 넓혀요. 아니 미저디스탈로 보컬인갈로 넓혀야 되는데 보컬인갈로 넓혀야 되는데 자꾸 못 찾으면 미저디스탈로 넓혀요. 이 경우도 보컬인갈로 넓혀놨어요. 다 이렇게 넓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래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겨요. 다음에 봤을 때. 속옷이 마찬가지입니다. 버커링 갈로 오발 쉐입이에요. 이렇게 오발 쉐입이 아닙니다. 항상 오프닝 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해요. 사각대구치는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모든 사각대구치는 근반 4개라고 가르칩니다. 근반 4개. 예전에는 3개라고 가르쳤어요. 사각대구치의 근반은 3개.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4개가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지금은 사각대구치의 근반은 4개.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3개가 있는 것도 있다. 실제로 잘라보면 90% 이상이 4개가 있습니다. 차를 잘라보면.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임상적으로는 제일 하이 클래스에 있는 기관들이, 임상 기관들이 한 50%를 찾아요. 우리 과에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30% 찾더라고요. 30% 정도 되면 뭐 네. 그러면 4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30% 찾으면 나머지 70%는 실패하냐? 아니요. 못 찾아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60-70% 이상은 보통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에 있거든요. MB2가. 여기 있거든요. MB 있고 MB2가 있어요. 대부분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요. 대부분. 만나기 때문에 하나만 잘 해도 실패하지가 않아요. 많은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사각 6번의 엔도를 잘 했는데 실패를 했던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MB2 때문에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MB2를 못 찾아도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케이스의 대부분은 MB2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아주 초신자들이 하는 실수죠. 그 루프를 다 제거하지 않는 엔도를 오프닝을 할 때 겁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못 내려가고 이렇게 만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환자한테 고문하는 거죠. 고문. 이리버스볼 펄파이티스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면 다음날 칼 들고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했죠. 딱 오프닝 하다가 피가 딱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기 메지아 캐날인가 보다. 여기서부터 디스탈로 쫙 갔더니 또 피가 딱 났다. 디스탈이 나 정말 오프닝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양쪽에 브리딩되는 포인트 딱 보고 덮어놓은 거죠. 난리 나죠. 다음날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또 실수가 이런 거, 어렵지 이런 건 상당히 어렵죠. 환자분들이 연세가 좀 있거나 그러면 챔버가 없죠. 우리가 좀 이런 앞 케이스처럼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쭉 그냥 핸드피스로 쭉 밀고 들어가면 툭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손에서 툭 떨어지고 여기가 소프티슈가 이렇게 두꺼운데,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니면 강의 들을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퍼포레이션 된다. 조심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시인다는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없지 그러고 계속 파고들어요. 계속. 이거 퍼포레이션 될지 모르니까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런 나는. 자동차 접촉사고 나신 분들 많죠. 접촉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집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랬지 않은 생각이 많아요. 사고 나는 날은 꼭 내가 뭔가 시인 것처럼 뭔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막히도록 얘기했는데 할 때는 잊어버린 거죠. 찾다. 얘는 지금 찾다가 못 찾으니까 막 이지아 디스탄도 넓혀보고 그래도 못 찾으니까 그냥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제 안 거죠. 그 전까지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 기본적인 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얘기를 해도 환자 볼 때 생각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일 하기 싫은 엔도가 이거죠. 하악 8번 때문에 디스탈이 망가진 하악 7번 엔도. 원칙적으로 이쪽에 왼발 쪽에 월을 쌓아놔야 돼요. 첫날 오프닝 하는 날 이렇게 오프닝 한 다음에 다 날린, 이렇게 다 날린 다음에 디스탈에 레진 같은 걸로 월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 캐비티를 만들어서 엔도를 하는 게 원칙이죠. 레진 같은 거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야렌 같은 걸로 막아도 이렇게 해놔야 다음 엔도 할 때 이 월은 인텍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순간에 러버댐 얘기를 제가 살짝 하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접었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엔도 프로시저 중에 러버댐을 안 하고 해도 되는 프로시저는 억세스 오프닝입니다. 억세스 오프닝 할 때는 러버댐 안 하셔도 돼요. 첫날에. 나머지는 안 하면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습니다. 어쨌든 억세스 오프닝은 왜 안 해도 되느냐? 이 러버댐을 하고 나면 메지알 틱팅 됐거나 치아가 이렇게 약간 정상적인 엑시스에서 벗어난 경우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러버댐 걸고 이런 거 러버댐도 이것도 잘 걸으면 안 그런데 잘 못 거는 거예요. 러버댐을 이렇게 걸면 안 되죠. 클리퍼가 여기 와야죠. 여기. 근데 사이즈도 잘 안 맞고 뭐 크고 이러니까 걸어놓고 당기면 올라오고 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 분이죠. 러버댐을. 근데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프닝을 해버리면 이렇게 퍼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세스 오프닝을 할 때는 특히 크라운이 되어 있는 치아를 억세스 오프닝을 할 때는 러버댐을 안 걸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찾아놓고 계단을 다 찾았으면 그때 러버댐 걸고 램스 메저링하고 나머지 프로시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공간장 측정이죠. 램스 메저링입니다.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뭐 마이너 다이아메타, 메이저 다이아메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죠? 여기가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입니다. 마이너 다이아메타, 메이저 다이아메타 이런 거죠. 여기는 메이저 다이아메타, 마이너 다이아메타.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어디까지냐?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엑스레이를 찍었죠. 파일 넣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 파일 팁 거리에서부터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까지 거리를 재서 여기가 몇 미리가 올 때까지 렌스를 조절했죠. 0.5를 더하든 1을 더하든 어쨌든 제가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거리를 쟀는데 이 거리는 우리가 왜 쟀느냐? 이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부터 보라면까지 거리가 0.6mm, 0.29mm 뭐 이런 그 통계치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0.5에서 1mm 정도로 맞췄어요. 그런데 이건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실제로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게 여기 있는지는 뺏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뺏어보기 전까지. 방사선 사진만 갖고 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만 갖고 안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엔드하고 나면 엔드에서 원내생 때 검사마트를 선생님한테 가져가면 엑스레이만 딱 보고 오버된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오버됐는지. 빼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이게 통계적으로 평균 0.5에서 1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레인지는 3mm까지 됩니다. 3mm. 바꿔 말하면 여기서 3mm까지 위라도 언더필링이 아닌 거죠. 원래 근관이 제대로 필링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엑스레이상으로 모르죠. 이 거리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예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0.5에서 1mm라고 했지만 이거는 평균치를 얘기했던 거고 1984년에 닥터 더머라는 분이 했던 연구에 의하면 평균은 0.89mm지만 레인지는 3mm까지 있었어요. 3mm까지. 그러니까 그 렌스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엑스레이 갖고는. 그럼 뭐 갖고 하느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지금 파일 딱 집어넣고 아주 잘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걸 90도 돌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오버됐죠. 90도 돌려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건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 찍으면 그냥 렌스 맞는 것처럼 나옵니다. 90도 돌린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오버된 거죠. 이거를 방사선 사진으로 우리가 이런 사진을 못 찍죠. 90도 돌려서 못 찍으니까 방사선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방사선 사진만 갖고 렌스를 재는 건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뭐냐? 전자공간자 측정기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전자공간자 측정기. 이게 예전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루트 GX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건 전체 전자공간장 측정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루트 GX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나왔던 거는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그 전기 저항차를 가지고 쟀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관이 있는데 그 관이 제일 좁아지는 부분이 저항이 제일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쟀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의 전류만 흘려보낸 거하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2개 이상의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2개의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가지는 전류를 흘려보내서 관이 제일 좁은 부위에 어떤 저항 값을 미리 빌트인 시켜놔요. 그래서 어느 회사 거든 간에 비슷합니다. 정확도가. 대충 80에서 90%의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요. 루트 GX 쓰는 거를 먼저 예를 들면 일단 얘는 예전 거에 비해서 먼저 ON을 시킨 다음에 ON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커서가 깜빡이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른 다음에 누르고 나면 1초 1초 지나면 커서가 깜빡해요. 이러면 사용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커서가 깜짝이야. 이 이전 세대에 나왔던 전자근관장 측정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일일이 0점 조정을 해야 됐어요. 환자 오면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되게 불편했죠.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데 옛날 거를 안 쓰신 분들은 편한지 모르죠. 원래 이런 줄 압니다. 옛날 걸 쓰신 분들은 정말 편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파일을 집어넣는 거죠. 근간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넣었다가 뺐다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바이탈 투스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맞춰서 맞추면 되고요. non-바이탈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펙스를 찍고 옵니다. 이렇게 내려서 오바를 한번 시킨 다음에 빼서 여기에 목에 본 상태에서 렌스를 대죠. 이 기계는 이 숫자 3, 2, 1이 있고 에이펙스가 있는데 1하고 에이펙스의 중간 지점 여기가 마이너 다이아메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계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여기가 약간 오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기로는 얘만 가지고 재는 거는 부정확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가지고 여기 오게끔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코렉션을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랭스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실험했던 겁니다. 사진 찍는 거랑 안 찍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얼마나 정확도의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실험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안 할게요. 실험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루트 GX만 썼을 경우에는 정확도가 84%였습니다. 여기서 정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 다이아메타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5mm에 왔을 때 정확도가 84%였습니다. 근데 얘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커렉션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도는 96%였습니다. 결론적으로 96%가 더 좋죠. 그러니까 루트 GX에 아까 말씀드린 루트 GX가 거기 1하고 0 사이에 오게끔 만든 다음 그 길이만큼 파일을 넣은 다음에 걔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커렉션을 해서 렌스를 정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커렉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커렉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만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긴 할 텐데 이것만 사진을 찍으세요. 뭐냐면 루트 GS 0.5라는 거는 아까 1하고 0 사이를 제가 편의상 0.5라고 쓴 겁니다. 그 길이만큼 넣고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 길이만큼 넣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에서부터 파일 팁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이 칼럼은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에서부터 파일 팁까지의 거리가 0.5mm 정도 0에서 0.5mm에 오면 그 길이에서 0.5를 빼고 그거를 워킹 렌스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얘기하세요. 만약에 0.5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에서부터 파일 팁까지 거리가 0.5에서부터 2mm 사이다. 그러면 커렉션 하지 말고 그 길이를 그냥 워킹 렌스로 잡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0.5에 놓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2mm 이상이다. 2mm보다 크다. 예를 들어 3mm다. 예를 들어서 3mm다. 그러면 GX를 다시 쓰시는데 어떻게 쓰느냐. 쓰기 전에
방사능 사진을 가지고 렌스를 정합니다.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그러면 3mm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에서부터 파일 팁까지 여기가 3mm예요. 그럼 렌스 조절 얼마나 합니까? 네? 그 같은 길이에서 몇 mm를 더해요, 빼요? 네? 레디오그래픽 에이펙스에서부터 파일 팁까지 여기가 3mm였어요. 3mm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렌스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2.5 내지는 플러스 2 그 정도 하죠. 그러면 2가 됐건 2.5가 됐건 그걸 조절한 다음에 10번 파일로 파일링을 10번 이상 합니다. 파일링을 10번 이상 하세요.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하고 다시 파일을 집어넣어요. GX를 써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0.5 상태가 있을 때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옵니다.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고 또 했는데도 3mm 있는 데서 사인이 오면 이 사인이 오면 그냥 그 렌스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이 표가 의미하는 게 각각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해결 안 되는 케이스가 없죠. 오버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오버되는 건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렌스를 재시면 아마 뭐 렌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렌스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저번에 이 내용을 냈던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첫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